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223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번님과 함께 읽는 삶의 끝에서 건네온 한마디. 살다 보면 어떤 글은 조용히 마음을 흔듭니다. 슬프다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무거운 고독과 체념이 우리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품기에는 너무 벅찬 글을, 그러나 번님들과 함께 나누면 조금은 덜 무겁고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만난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제목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응급실로 전원 문의가 왔다. 2차 병원에 있는 50대 남성이 상대정맥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했다. 상대정맥 증후군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악성 종양 때문에 생긴다. 다만 병을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환자의 사정이 좋지 않다.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한 질환은 분명했으므로 우리는 환자를 받기로 했다. 전원을 문의한 의사는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보호자도 없다고 했다. 예상했던 상황이라 한숨이 나왔다. 환자는 다소 늦게 도착했다. 원무과 앞에 선 환자는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를 마주하자마자 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는 구겨진 현금 뭉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큰 돈은 아니었다. 이 돈이 넘어가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낡은 옷차림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빠르게 치료 계획을 세웠다. 급여 일종이면 치료비의 자기 부담금이 아주 작다. 게다가 진단명에 악성 종양을 넣으면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사실상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돈을 넣어두는 대신 다짐을 받았다. 치료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치료만 잘 받으라고 했다. 환자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약속한다고 했다. 그의 접수를 원무과에 부탁했다. 자리로 돌아와 그가 가져온 CT 영상을 열었다. 폐에서 시작된 종괴가 상대 정맥을 막아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조금 더 종괴를 살펴보니 척추뼈 3개를 침범했다. 일단 나는 산정 특례를 등록했다. 종괴가 척추까지 이어진 형태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앞으로 긴 치료가 필요했으므로 사정을 파악하러 갔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폐암이 척추에 번졌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하나도 안 아팠는데요. 척추를 침범한 종양은 안 아플 수가 없다. 불편한 환경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고통에 둔감해진다. 나는 그에게 직업을 물었다. 그는 직업이 기초수급자라고 답했다. 나는 진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수급자라는 단어만을 되풀이했다. 고시원에서 산지 오래되었으며 가족 없이 고아로 자랐다고 했다. 고시원엔 자신과 비슷한 수급자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자리로 돌아왔다. 일단 상대 정맥 증후군의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비교 분석한 문헌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삶 중 어느 하나도 내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치료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증상이 호전된 환자가 역시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했다. 저랑 약속했잖아요. 힘들어서 오신 거잖아요. 막상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고시원에서 편하게 아픈 게 낫겠어요. 죽는다고요. 치료 안 받으면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는 환자의 수명을 늘리는 일을 하지만 그는 자기 수명을 줄이겠다고 했다. 응당 나는 그의 말을 반박해야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밀히 그는 본인 의지로 치료를 거절했고 강제할 방법도 없었으며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있는 병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나는 심적으로 그의 말을 이해해버렸다. 승강이 끝에 나는 패배했다. 그는 자해 퇴원서를 쓰고 고시원으로 돌아가 버렸다. 자리로 돌아오자 아까 문헌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 의술의 발달은 많은 사람의 생을 도왔다.
그 의술을 실현할 수단은 이 병원에 모여 있다. 하지만 애초에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무의미하다. 그 앞에서 나는 때때로 방관자일 뿐이었다. 제가 느낀 의문과 소외들,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나도 잘 모르는 눈물로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 환자는 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음에도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선 걸까요?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평생 버텨온 마음이 더는 견디지 못해 조용히 내려놓는 마지막 체념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살아갈 힘이 고갈된 것일까? 외로움이 살보다 더 무거운 고통이었을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무너진 마음을 숨긴 채 버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의세 글을 우리 번님께 전해드려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번님 중에 미리 읽고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 망설여집니다. 번님, 저는 이 질문들을 오래도록 붙들게 되었습니다. 번님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생을 정신의학과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선배를 불러내 차 한잔하면서 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지만 그의 제3자적인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환자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이 났다는 것은 그분의 고독하고 비참한 삶의 무게와 이를 지켜보는 의사 및 독자의 무력감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의 고독과 절망 환자는 기초수급자이며 고아로 가족도 없이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왔습니다. 병이 깊어질 때까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나 환경 자체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외로움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인간적인 무력감 생명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의사가 환자의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는 말 앞에서 결국 치료를 강제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 인간의 절망적인 삶의 의지, 포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눈물을 자아냅니다. 환자는 왜 돌아갔을까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고시원으로 돌아간 이유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싫어서라기보다 그의 삶 전체와 연결된 복합적인 절망감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치료가 가져올 부담. 비록 치료비가 무료에 가깝다 하더라도 긴 투병 과정 자체가 환자에게는 큰 짐입니다. 신체적 고통. 항암 치료는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적 부적응. 막상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고시원에서 편하게 아픈 게 낫겠어요. 라는 말에서 보듯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의 답답함이 익숙한 고시원의 불편함보다 더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낯선 도움이나 시스템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2. 삶의 의미 상실과 고독병을 치료하고 살아남아도 돌아갈 곳이나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치료의 목적이 더 오래 살기인데 그에게는 더 오래 살 이유나 더 나아질 삶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3. 자기 결정권의 확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죽음만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발휘하는 자기 결정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삶을 포기하고 죽겠다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삶의 의지 포절인가? 삶의 의지 포기 맞습니다. 이 몸으로 도저히 살아내지 못할 것 같다는 삶의 의지 포기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고달픈 노후를 살아내고 싶지 않다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의 종결. 희망. 치료 과정에서 겪을 고통이나 병으로 인한 고통을 죽음으로 끝내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고통스러운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을 수 있습니다. 운명론적 체념. 오랜 기간 고독과 빈곤 속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운명론적인 체념입니다.
내 삶은 이쯤에서 끝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에 대한 태도. 우리는 평소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지만 이 환자에게는 목숨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통 없는 편안함이 더 가치 있는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윗글을 번님께 전해드려야 할까요? 선배께서는 전해드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깊은 그림자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님들과 함께 이유 문제를 나누고 토론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과 공지지할 때 부각해야 할 점. 첫째, 돌봄의 사각지대와 고독사 문제. 우리 사회에서 의료 지원이 있어도 결국 인간적인 돌봄과 공동체의 지지가 없으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토론해야 할 것은 현대의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와 삶의 이유는 누가 제공해야 하는 걸까요? 둘째, 진정한 존엄과 선택의 자유. 의사는 생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환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고독 속에서 치료받을 권리 못지않게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히 공론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과 환자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이 물음을 통해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인간적인 연대와 관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진 버세게. 번님의 눈물은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 글을 읽고 터져나온 슬픔은 단순한 타인의 불행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 무너지는 현실에 대한 깊은 공감과 고통의 표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번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환자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가슴 시린 질문을 던져줍니다.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 말 속에는 죽음이 차라리 고통스럽지 않은 안식처가 되는 극한의 외로움과 절망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해 더 오래 살 희망보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생명을 연장한 후 돌아갈 따뜻한 집도 기다리는 가족도 의미 있는 삶의 목적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의 밝고 깨끗한 환경은 오히려 그가 혼자 견뎌야 했던 고독과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을 뿐입니다. 그가 낡은 고시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은 의학의 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눈물은 연대의 빛입니다. 번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면 바로 번님의 가슴 속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직접 도울 수는 없었지만 번님의 슬픔은 그 외로웠던 생명에게 가장 늦게 도착한 따뜻한 위로입니다. 번님의 눈물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연대의 빛입니다. 번님의 슬픔은 가장 고귀한 공감이며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의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의 의사 선생님의 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장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맺은 말. 삶은 길고 우리는 모두 지치고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잠시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번님 혼자 아프지 마십시오. 고단한 마음이 들면 함께 나눌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